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헤일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새 변이가 영국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병원 앞에 다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70%인 영국에서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BBC는 12일 기준 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3,137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2건의 첫 감염자가 발생된 뒤 2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헤일이 밀려오고 있다며 조만간 새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it probably represents about 40% of the cases. By tomorrow, it'll be the majority of the cases, and it's increasing the whole time.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약 10명. 이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파이자 백신 2차를 맞은 사람의 오미크론 중화항체 형성이 델타와 비교하면 30배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접종만으론 충분하지 않지만 3차 백신을 맞을 경우 예방 효과가 70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위험성은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till more people with severe disease and needing hospitalization. So no, I don't think we could look on this in any way as a blessing.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새 변이 발생 국가는 모두 6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어제 저녁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KBS 긴급진단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늦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겠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이번 달 말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먼저 현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의료 대응 여력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여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대응의 역량을 좀 더 확충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3차 접종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면역도를 대폭 올려놓는 데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조치들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를 좀 더 축소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을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재택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는 거리두기 대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치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특히 이번 주에 당장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엔 시행을 한다면 최소 2주 이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복지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3,000병상 이상 확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준비하는데 한 12월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소아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접종 강요는 아니라며 적용 범위나 시기를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원을 포함해서 여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들을 더 강화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방역 패스의 적용의 시기나 범위들은 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또 특단의 대책 시행과 관련해 최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안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방역 패스 시스템이 어제 하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어제 방역 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앱, 쿠보앱 먹통은 어제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녁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과 카페 종사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무래도 서버에 바로 접속이 안 되니까 웨이팅도 걸리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손님 응대하는데 아무래도 서비스가 조금 더 방해가 될 수.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서버에 접속하면서 과부하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과부하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적발된 방역 패스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오후쯤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원인도 파악이 안 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브 서버가 있는 KTDS 클라우드 센터는 클라우드 장애나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이 요청한 서버 용량에 맞게 운영했고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 둘째 날인 오늘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18살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방역당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 조사 결과 접종 희망자는 모두 8만 3천여 명입니다. 12살에서 17살 미접종자의 6.9%에 불과합니다. 불안감이 아직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접종을 망설이기엔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시점에 비해서 소아청소년의 발생률이 매우 많고 학교 밖과 또는 학교 안에서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의 효과도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0에서 17세 아이들의 입원율이 접종을 한 아이들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상 반응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심근염 같은 것들만 비교해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심근염의 비율이 접종 후 생기는 심근염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거 사망하는 백신이잖아. 그거 백혈병 받는 백신이잖아.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그런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 결정을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방역 패스는 강제 접종이 아니라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창문이 있는 구조여서 환기가 쉬운 구조가 많은데 지금 학원이나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는 이제 환기도 잘 안 되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대상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면 조금 연기라든지 아니면 조정 같은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난주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780여 명을 넘긴 가운데 교육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내일부터 학교 단위 접종을 시행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6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명 늘어 906명이고 사망자는 94명이 증가해서 치명률 0.83%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83.8%, 2차 접종은 81.3%, 3차 접종은 13.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5명이 늘어 누적 119명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에 이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변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 씨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풀어줬습니다.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이튿날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흘 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 관계인에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도 잠재적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알 수 없습니다. GPS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 영역권 안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효율 좋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지난해 14,700건에서 올해는 이미 2만 1,000건을 넘었습니다. 미국처럼 경찰이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26살 이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흘째를 맞은 오늘은 현지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캔버라에서 이철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호주 정부 초청을 받은 첫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던 앞선 정부 관계자들 발언보다 나아간 보이콧에 사실상 선을 그은 표현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경제와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무작정 동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오커스와 쿼드라는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에 모두 참여 중인 호주 측은 대중 견제에 우회적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Australia and Korea are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and we work together to ensure there are economic choices in the region. There is a strengthening of our capabilities, both from a defence security point of view.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한 출발점의 의미라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군인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아 시드니에서 현지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캔버라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례적인 겨울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부 지역엔 사망자 수십 명이 확인됐고 수만 가구가 단전단수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생존을 걱정할 지경이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발생 나흘째. 피해자들 일부는 이제야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That's my front door. That's my bedroom right there. We just came out of the pandemic, and so, you just wonder like what else, and then then this, so it's just unreal. 가장 피해가 컸던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74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적어도 109명은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일리노이에서는 6명, 테네시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몇 주는 지나야 복구될 전망이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I've been on several tornado deployments to help like we are here, and this is the worst I've ever seen.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We've already approved an emergency declaration an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Kentucky. I've spoken with the governor several times thus far, and this gives me the tools to provide everything that we can from the federal level.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00선을 반납하며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83포인트 하락한 2,987.83에 코스닥은 1.67포인트 내린 1,004.2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X홀딩스 회장이 보유한 LG지분의 절반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LG가 6%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3거래에 연속 하락하며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여행과 항공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농심은 긍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2거래일째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18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는데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재택근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줄곧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씨. 업무를 위해 PC와 기타 사무용품도 모두 사비로 구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회사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Filipe Oliveira arbeitet für die Stadtverwaltung Lissabon.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bleibt sie im Homeoffice. Zu Beginn der Pandemie musste sie sich 재택근무가 확산해 있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자 포르투갈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재택근무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노트북은 물론이고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시간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은 업무 환경에도 뉴 노멀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리옹시의 별칭은 빛의 도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펼쳐지는 빛의 축제 덕분입니다. 리옹시 내 27곳에서 다양한 빛의 공연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공공건물과 성당, 광장이 빛의 마법에 거대한 캔버스로 변해 도시의 밤을 밝히고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리옹의 빛의 축제는 1852년 성모 마리아상 낙성식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1980년대부터 도시 전체에 조명 예술 계획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était très important de la tenir. Cette fête, c'est quand même l'un des emblèmes de la ville de Lyon. Je dirais même que c'est dans notre ADN, cette fête des Lumières. 빛의 축제는 또 친환경 축제를 표방합니다. En revanche, ce qu'il faut savoir, c'est que ça fait plusieurs années que la fête des Lumières utilise, enfin que les artistes utilisent essentiellement des technologies LED qui sont donc faibles, enfin de faible consommation. 특히 올해 빛의 축제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축제 기간 선보이는 예술가들의 60%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은 4년 전 남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교내에 설치했는데요. 화장실 문에는 영어로 all gender를 뜻하는 A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또 도쿄의 한 백화점도 3년 전부터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지난 5월 일본 오사카 시내의 한 상업시설에서 여자 화장실에 여성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갔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스스로 여성이라 생각하는 40대 트랜스젠더로 밝혀졌습니다. 평소에는 남성으로 생활하지만 휴일에는 여성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女性トイレを使っている人からすると、女性からすると、安心してトイレを使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衝突して起こった事件かなと思います。
경찰도 이 문제가 성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여서 사건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2008년부터 중국과 타이완 양안 학자들은 매년 그 한 해를 상징하는 한자를 선정합니다. 학자들이 뽑은 한자 후보군 가운데 중국과 타이완 양안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 해를 상징하는 한자 하나를 뽑는 식입니다. 올해 중국과 타이완 학자들은 총 36개의 한자를 추천했습니다. 1,608만 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변할 변자와 돌아올 복, 느슨할 완자와 물리칠 병, 근심할 우와 위태할 위 등 글자가 최종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려울 난자가 113만 표를 얻어 올해의 한자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这一年我们两岸呢的确有一些或许不太容易去进行的啦，或者说是因为疫情的关系，大家觉得呢可能有不同的一个感受啊。 그러면서 양안 학자들은 올해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년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08년부터 뽑힌 올해의 한자로는 화할 화, 비로소 창, 발할 망 등이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머스크에 대해서 전기차부터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이뤄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21년 올해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을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에드워드 펄센털 타임 편집장은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우주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는 6,6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머스크의 트윗 하나로 가상화폐와 밈 주식은 출렁거렸습니다. 1927년부터 타임이 매년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은 좋든 나쁘든 인물의 영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활동 등을 고려해 뉴스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뜻합니다. 타임이 선정한 지난해 올해의 인물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경남 남해안에서 굴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수온과 적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앞바다 굴 양식장 줄을 올려보자 예년 같으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굴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굴은 줄에서 떨어져 나갔고 남아있는 굴도 빈 껍데기가 많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는 굴 70에서 80%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이 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폐사가 나가지고 굴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굴 껍데기를 까기 위해 창고에 채취해 놓은 굴도 상품성을 잃은 게 많습니다. 이례적인 굴 폐사에 보통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던 굴 수확은 내년 1, 2월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조림 등 가공용 굴 생산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 줄에서 한 줄, 두 줄 정도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하루 작업을 하는데 4줄, 5줄 따와야 그날 하루 작업할 양이 나와요. 경남 남해안의 굴 폐사 신고는 407건, 피해 면적은 440헥타르에 피해 신고액만 79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순 경남 남해안의 수온은 약 28.7도로 지난해보다 5.6도, 예년보다 3.4도나 올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강수량이 적어 굴의 먹이가 되는
영향염 농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고 고수온 관련 여부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란 이후에 생리적 약화 상태에서 영양염 부족으로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폐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지만 고소온 관련 여부는 정밀 검토하여 고수온 여파로 멸치 어획고가 급감한 데 이어 굴 양식장도 대량 폐사가 잇따라 남해안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세계 최대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 저장성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년 춘절 기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장성뿐 아니라 이동 제한 조치를 하는 도시가 늘고 있어서 중국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화물 물동량 기준 세계 최대인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항입니다. 지난 8월 항만 근로자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진단을 받자 항구 일부 구역이 폐쇄됐습니다. 폐쇄 기간은 2주일, 세계 물류 이동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4개월 만에 저장성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变种病毒的一个不确定性，最终的影响，无论是海湾的码头，还是这个新疫情导致的潜在的封锁的最终评估可能还是需要2周左右。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저장성이 내년 춘절 연휴 기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막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가운데 한 곳인 허베이성 장자코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과 정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명절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는 닝샤 광시자치구와 광둥성 일부 도시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努力以最低的社会成本，在最短的时间内控制住疫情，确保群众度过一个健康平安的节日。 이동 제한에 따라 내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춘절 기간 연인원 4억 명이 이동했고 지출한 금액만도 1조 위안, 우리 돈 185조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올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등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올해 6% 이상보다 낮은 5%대로 전망됩니다. 춘절 기간 이동 제한으로 중국 경제는 연초부터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아침에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았고 한낮에도 영상 7도로 어제보다 5도 높겠습니다. 그럼 언제 또 다시 추워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중부지방에, 모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금요일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서해안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7도, 강릉과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